거꾸로 한국사 시즌 2 조선의 신분제도와 양반문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의 신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인과 천민. 그래서 이러한 신분제도를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민은 비자유민으로서 국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비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곧 이러한 양인들은 사, 농, 공, 상이라고 하는 직업적인 구분만 있었으나 이제 이 양반들이 지배층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좀 지배층인 양반 신분이 하나, 문반과 무반 해서 양반이거든요. 두량. 그리고 양반을 좀 보좌하는 중인 신분, 그리고 일반 평민, 농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들과 양반을 구분하는,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실질적인 신분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양반이란 건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양반 관료만을 의미했으나 나중에 이런 체제가 정비되면서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이제 신분으로 양반을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들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배층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유학자로서 공부만 하는 거죠. 소양을 쌓아서 과거에 출사를 준비하는 게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음서와 청거 등을 통해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국역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거고요. 관료가 되면 중인은 넓은 의미에서는 양반과 중인의 중간 계층이라는 의미지만 좁게는 기술직 관료를 의미합니다. 기술관이 원래 중인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하급 관리나 기술관 등으로서 관청의 서울이나 향리, 중앙관청의 서울이라든가 지방관청의 향리, 그리고 역에 근무하는 역관, 그다음에 의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포함되는 게 서얼이 있습니다. 양반 첩의 자식인 서얼,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죠. 그런데 이들도 중인이 되자 원래 기술관이었던 중인들이 이 서자 출신의 중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중서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만 중인이고 너희들은 중인 같지만 서울 출신이라는 중서라는 거죠. 중서, 녹색 하트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혼인하고요. 직역을 세습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아예 이제 성종 때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서울 차별이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고 주로 무과나 잡과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상민은 평민, 여기서의 상민은 상업할 때 상자가 아니라 일상 상자 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민이나 양인,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을 지고 있고요.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응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죠. 기술관이나 무반 등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토지제도 개혁으로 자영농인 수가 많이 늘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상인과 수공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상거래에 종사하는 상인과 그다음에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장 안에 소속된 공장들로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 바치고 나머지는 팔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6.25 성리학의 나라에서는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어서 농업은 중시 여기지만 기술학을 좀 천시했기 때문에 상업이나 기술학은 천시해서 이런 정책을 중농억상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한다. 중농억상 정책으로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인 중에서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역할이 좀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좀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 실양역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힘든 일에 종사하면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힘든 일에 종사하면 오히려 좀 천하게 여겼던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군, 그 다음에 관청의 자벽으로 일하는 조례,
그리고 형사, 특이하죠. 형사도 요즘 같으면 정말 이거 경찰 공무원으로 끝발 날릴 텐데, 끝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무시당했다는 거죠. 나장, 그리고 지방 고을의 자벽인 일수,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피우는 봉수꾼, 역에 근무하는 역졸, 그 다음에 조은업에 종사하는 조졸, 이런 사람들,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좀 꺼려서 그랬는지 양인이지만 좀 무시당했습니다.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로서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받았고요. 매매나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곧 자녀다 노비다. 이거 뭐죠? 일천 직천제도. 하지만 아무리 노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노비는 국가 소속 관청에 가서 공역 노비 잡물을 처리하고요. 관청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물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노비는 외고노비와 솔고노비, 이건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죠. 특히 외고노비는 이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수확물을 자신의 몸값, 몸신자, 세금 공짜, 신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고노비들은 재산 소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뭐 환송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사림이 성장하여 정치 기반을 장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좀 길게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한 세력들, 온건 사대부, 신진 사대부 중에서 온건 사대부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낙향해서 학문 연구, 성리학 연구와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바로 사림이 되는 거죠. 이들은 중소지주 출신으로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계승합니다. 길제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알아둬야겠죠. 길제. 그래서 선생님이 녹색 하트 해봤습니다.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요.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중앙 집권이라면 이들은 지방에서 거기에 좀 반대하면서 지방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라 난 신경 꺼. 지방은 내가 다스릴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향촌 자치에 좀 더 목소리를 싣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훈구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면서 이제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이들은 중앙에 진출해서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는 언관,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3사회주로 배치가 되어서 훈구 세력들의 비리를 고발하며 이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센 훈구파들이 살인파를 이렇게 좀 보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살인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자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하게 되자 이제 그런 부분들 훈구파들이 살인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간의 갈등으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는 게 4차례 발생하죠. 그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앞 글자만 따보면 무어라, 갑자기, 윽하고 죽어버렸어? 뭐 이렇게 외우면 알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일어났고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그 성종이 발탁했던 사림 김종직이 초나라의 의제를 초나라의 어린 임금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썼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초에 써놓은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미 죽고 없는 김종직까지 부관 참시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게 무오사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쓸려 나가게 됩니다. 연산군 입장에서는 자꾸 이 3사에서 언론 기능으로서 자꾸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대드는 사림들의 입을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인 패비 윤씨의 폐위에 뭐 이때는 윤씨 폐위에는 뭐 살인파든 훈구파든 다 가담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구실로 해서 갑자기
훈구파와 살인파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사건이 갑자사화. 이때부터 이제 연산군은 거칠 것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등극하게 된 반정 공신들이 너무 위세가 등등하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이 또 살인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광조죠. 조광조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3사의 언론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격서가 폐지되고 현량과라고 해서 현명한 인재들 자신과 함께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림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그 훈구파 대신들, 반정 공신들에게 당신들 정말로 그렇게 공이 많다는 거지? 자기 공 세웠다고 중종 반정 때 임금을 중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좋아, 당신이 진짜로 공을 세우는지 살펴볼게 해서 가짜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위훈을 다 찾아서 삭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조광조가 살아나기 힘들게 된 거죠. 기득권 세력인 반정 공신들, 훈구파들이 악착같이 조광조를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뭐 아시죠? 뭐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초위왕을 새겨가지고 이게 이제 주초가 합쳐지면 조씨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조광조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기묘한 사건, 기묘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여기 뭐 무사화란 말이 또 나와요? 이거 오타네요. 기묘사화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인데요. 이제 중종에게는 중종의 왕자 중종이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중종은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신씨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 때의 공신 광해군의 사람의 딸내미였기 때문에 강제로 폐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맞아들였던 윤씨 같은 경우에는 인종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또 윤씨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애가 나오니 그분이 명종이고요. 이러한 왕자들의 외척들이 자기는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을사사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걸 그림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을사사화 때 이연적 같은 이런 살인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에 을사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쳐졌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인 세력들은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서 결국 선조 때는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내쓰는 카드가 김종직이었고 연산군은 무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서 살인파와 훈구파를 다 날려버리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임금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됐던 중종은 반정공신들의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라는 카드를 말판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 때는 인종의 외척인 대윤파와 명종의 외척인 소윤파가 싸우는 고래 싸움에 이연적과 같은 이런 살인들이 좀 당하게 되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분당 형성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